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진하겠다. 어제 표결 이후 이재명 대표 첫 입장인데 사퇴는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물러났는데 최고위원들은 자리를 지키는 어색한 모양새도 연출됐습니다. 26일에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도 같은 날이죠. 민주당으로서는 26일 또 한 번 운명의 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 중점 다뤄보겠습니다.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고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에 법원에서 가려집니다. 이 대표는 국힘 없이 정진할 거라며 체포안 가결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다음 주 법원 신문에 출석할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오는 2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상됐지만 본회의 자체가 불투명해져 사법부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4천 원 정도가 될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부담이 줄어든 건데 추석이 늦게 찾아와 과일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에게 매월 수련 보조수당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심야 시간 만 6세 미만 진찰률을 2배로 올립니다. 지하철역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3시간 만에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보다 1년 늦게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일 저녁에 개막합니다. 중국의 메달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면서 단합도 강조했는데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심사 출석을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침묵을 지키던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도 썼습니다. 당내 무더기 이탈표로 가결된 체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의 단합과 혼란 수습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26일로 잡힌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는데 당내에선 영장심사를 대비해 단식을 중단하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실질심사를 잘 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식을 푸시고 건강을 회복하셔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했습니다.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온 만큼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영장심사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의료진도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특히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대표가 법원이 정한 영장심사 날짜에 출석할지 아니면 연기를 요청해 추석 연휴 뒤에 법정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조만간 구속 기로에 설 이 대표가 영장심사와 당 내홍 수습을 명분으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6개 시도당에 영장 기각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전국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탄원서 제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공문에 첨부된 탄원서 양식에는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첫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탈표 색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비명계 일각에선 이를 비판하며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튿날 아침부터 친명계 의원 입에선 비명계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반드시 가결 책임을 묻겠다며 적개심을 숨기지 않은 데 이어 이 대표 사퇴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습니다. 이번 총선 공천장엔 이 대표의 직인이 찍혀있을 거라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옥중에서라도 대표직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체포한 가결 당시 나온 이탈표를 두고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배신 의원들 명단까지 만들며 색출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도부 역시 해당 행위다, 등에 칼 꽂는 거다, 가증스럽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른바 문자 폭탄 등 자신들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분노에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비명계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은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일부 의원들은 부결표를 던졌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현 최고위원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비판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지금 현재의 최고위원들이 아주 직접적 책임들이 있는 거거든요. 현 지도부를 배제한 새로운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강성 지지층의 색출 작업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도 터져나왔습니다. 가결표를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고 급기야 대표 단식을 말리러 간 문 대통령에겐 출당하라는 연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스인사이드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명단과 함께 라이프를 준비해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IP 주소를 추적해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붙잡는 대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 범행 동기와 실행 계획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는 25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5일 본회의 개최는 민주당 내 상황에 달렸지만 사실상 어렵고 추석 연휴 이후에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새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선출되기 전까지 여야 협상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정치권이 경랑에 휩싸이면서 불똥이 사법부로 튀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이 불투명해서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열린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축소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충실한 심리 역시 중요하다고 반박하며 사법부에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자정까지로 25일 0시부터는 새 대법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당초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여파로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공석일 경우 현행법상 가장 임기가 오래된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이 됩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당장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하급심 판단 기준이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권한 대행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법원장이 빠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내세운 사법부 해결 과제 역시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아닌 권한 대행으로선 문제 해결보다 현상 유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공백이 장기화하면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 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직접 제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대법원 규칙 제정이나 내년 2월 예정된 법원장 인사 등이 도미노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는 한 수장 공백으로 인한 사법부 혼란은 한동안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재직 시절 회사 지분 처분 과정을 놓고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지분은 모두 공동 창업자에게 넘겼다고 했는데 일부는 신우이에게 간 정황이 나왔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행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뒤 같은 해 6월 주식 처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소셜뉴스사의 주식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각한 건데 김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홀딩스 지분은 100% 모두 공동 창업자에게 넘겼고 남편의 소셜뉴스 지분은 팔리지 않아 신우이에게 넘겼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소셜뉴스의 배우자 주식은 매수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적자 구조에 빠져 있었고 신우이니까 돈 털릴 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30년 이상 모시고 산 저에게 고맙고 올케가 그렇게 중요한 공직을 맡았으니 떠안겠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 외에 김 후보자 역시 신우에게 주식을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소셜뉴스의 지주사인 홀딩스 주식만 언급했지만 당시 관보를 보면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의 주식도 10,000주 이상 가지고 있었고 본인과 배우자, 딸이 같은 날 2135주를 개인에게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이후 신우이의 소셜뉴스 주식이 김 후보자 가족이 처분한 주식의 수만큼 늘어납니다. 김 후보자 자신의 주식 역시 신우에게 넘긴 사실은 숨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0년 전 기억이에요. 근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100% 운영이 됐어요. 근데 소셜뉴스는 지분이 그때 당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 거는 그냥 신우이한테 줬다. 이랬지 무슨 숨길 의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장관 지명 직후부터 백지 신탁 회피 의혹이 나와 직접 주식 변동 자료까지 만들어 여러 차례 해명에 나섰으면서도 자신이 보유했던 소셜뉴스 주식을 신우이에게 넘겼다는 건 까먹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석연치 않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단 백지 신탁을 회피해 신우에게 주식을 잠시 맡겼다는 파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4천 원가량 될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22% 정도 저렴했는데요. 가격과 준비가 부담이라면 요즘 추세 맞게 간소한 차례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 지내는 차례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풍습입니다. 하얀색은 서쪽, 홍동백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따라서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0만 4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0.3% 올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4% 소폭 떨어졌습니다. 폭우와 폭염 여파로 사과 등 과일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난해보다 추석이 늦게 찾아와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할인 사업과 대형 유통 매장의 자체 할인 가격을 포함할 경우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29만 4천 원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7.4%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을 아끼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낫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6만여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7만 원 넘게 저렴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20에서 30% 할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장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간소화한 차례상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차례상 비용을 따져봤더니 평균 12만 2천여 원으로 전통 차례상보다 60% 저렴합니다. 간소화 차례상은 기존 전통 차례상보다 10개 줄어든 18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접시에 올라가는 개수와 중량도 다소 줄었습니다. 가족 수가 줄어든 요즘 추세를 반영한 만큼 치솟은 물가 부담은 물론 차례상 준비가 여의치 않은 가정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기승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힘을 모아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 전화사기에 낚이지 않으려면 알아둬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엄유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0대 어르신이 허겁지겁 은행 영업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급하게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 한 개를 건넵니다. 목이 타는지 연거푸 물을 마시더니 손은 만지작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시 어르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꺼내며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직감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려봤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어르신은 누군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금 사용이 늘어난 틈을 타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은행권도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5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요청하실 경우에 영업점 직원분들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통해서 자금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사후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가족이 납치됐다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지인을 통해 서둘러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뜬금없이 걸려온 금융사 ARS 전화가 본인 인증을 이유로 계좌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은행원이라며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SNS로 본인 신분증을 전송한다면 금융 사기 확률은 100%입니다. 3고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융당국도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하철 역장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범행 이후 달아났던 A씨는 3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시의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의료장비 검진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의사 처방 없이 몰래 가족과 지인을 검사해주고 의약품에도 손을 댔는데 병원에서는 1년 반 넘게 모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람 몸속의 뼈와 장기를 촬영해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장비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 검진센터에서 방사선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몰래 CT 검사를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몰래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지인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휴일처럼 검진센터가 쉬는 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로 진료나 검사를 하도록 규정해 놓은 의료기사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의약품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도 진행됐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려면 혈관 주사를 놔야 하는데 다른 검사가 있다고 간호사를 속여 주사를 놓게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병원 측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영제를 보관실에서 검진센터로 가져갈 때는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폐기 여부는 병원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기간은 해외이고 중요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나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에 미비가 있었는지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확인된 방사선사의 부정 의료 행위는 10차례 정도. 세종시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의료시설이 마음대로 사용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매주 토요일 열리던 교사 집회가 국회 교권회복 4법 통과를 계기로 당분간 쉬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1월 국회에서 남은 입법과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집회를 다시 이어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4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치료비 강요 여부 등을 경찰이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수 경기 북부경찰청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고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 A씨에게 사비로 8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전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서 A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상당히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영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학부모의 근무지로 알려진 농협지점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북서울농협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일을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16년 아들이 수업 중 커터칼을 사용하다 손을 다치자 당시 담임이었던 이영순 교사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 시간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합니다.
경찰이 앞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선진국 수준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주최 측이 폭력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경찰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집회 시위 대응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30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쌍용차 사건을 제외하고 경찰의 청구액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배상액은 20%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경찰 개혁위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 뒤론 소송 제기가 없었는데 최근 기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집회 시위 때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경찰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기물파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데다가 선진국 수준의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경찰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이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집회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돈 내고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경찰 스스로가 자기의 사명감을 버리고 민중의 몽둥이가 되겠다. 공적 권력으로서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또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남발하며 고통을 안겨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미가 6.25 전쟁 당시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해서 공동 수정조사에 나섰습니다. 바다에서 공동 수중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해군 구조지원정 한 척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향해 출항합니다. 조사 지점에 도착하자 지자기 센서와 소나 등 수중 탐지 장비를 고속단정에 옮겨 싣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6.25 전쟁 당시 추락한 미군 항공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아 나선 겁니다. 1953년 1월 부산 K9 비행장에서 이륙한 뒤 해상으로 추락한 미공군 B-26 폭격기 한 대와 조종사 등 실종된 미군 3명이 대상입니다. 연안 면적 약 20제곱킬로미터 해역에서 진행된 한미의 첫 수중조사. 조사팀은 사이드 스캔 소나와 자기 탐지기를 끌고 다니며 수심 약 5에서 25m 바닥을 샅샅이 훑습니다. 잔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는 잠수사들이 투입돼 수중조사를 벌입니다. 한미가 1단계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탐지 활동을 실시하고 거기에 특이 지점이 식별이 되게 되면 2단계 잠수사 등이 투입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 국방성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이번 조사에 잠수사와 수중 고고학자 등 전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는 27일까지 수중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재 중국 측과 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오찬에 한 총리가 참석한 뒤 저녁 개막식 전에 양자가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북한이 지원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주변국을 침략하는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고 북한은 이런 침략 전쟁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도 같은 우려를 공유한다며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현존하는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스푸트니크에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크렘린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 이후 양국이 인적 교류와 협력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양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 차관은 이돈 주 러시아 한국 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중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발언을 주목한다며 이는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장기간 전쟁 지원으로 피로도가 쌓인 미국 의회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같은 나라에서 무기를 찾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직후 미국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를 찾았습니다. 2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 통과를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나와 반긴 상원에서 젤렌스키는 미국 지원이 없으면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당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압박을 받고 있는 메카시 하원의장은 지난해와 달리 젤렌스키의 의회 연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서는 것마저 거부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메카시 의장은 전쟁을 어떻게 이길 건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But I believe when we're looking at where we're going right now, Zelensky has answered a lot of questions. 백악관에서 젤렌스키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반격에 쓰일 에이브럼스 탱크가 다음 주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 이란 같은 나라에서 무기를 찾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ussia alone stands in the way of peace. It could end this today. Instead, Russia is seeking more weapons from Iran and North Korea that would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번 방문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 약속을 받아냈지만 최근 미국 내 전쟁 지원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내년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어 언제까지 이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서울시는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을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I love 뉴욕만큼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김종균 기자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서울시 홍보대사인 K-팝 스타 뉴진스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비보이 거리 공연도 신나게 펼쳐져 눈길을 끕니다. 서울시 새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이 뉴욕의 첫 선을 보이는 현장입니다. Yeah, also it's really cute by the way also cuz like the smile is like super duper cute. It's like a little smiley face. And like soul my soul. It's kind of like a joke kind of like what do you call it? Catchphrase. So it's easy to remember cuz it's soul my soul. 서울 브랜드가 새겨진 자전거 원정대도 맨해튼과 타임스퀘어 곳곳을 누빕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서 토론토 로저스 센터 앞에서 서울 마이 소울 브랜드를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시구 행사와 더불어 대형 전광판에서 홍보 영상이 무상으로 나갔습니다. I think it's a very original slogan. I haven't heard that before, so I think it's pretty great. 서울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탑5를 목표로 지난달 새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I love 뉴욕, 비 베를린 같은
유명 도시의 브랜드는 슬로건만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울 마이 소울도 세계인들에게 서울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각인시키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주길입니다. (47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합니다. 안방에서 중국의 메달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오랜만에 국제종합대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김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역사 깊은 항저우 거리. 손님을 맞이하는 각종 환영 문구와 친근한 마스코트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 지각 개막하는 이번 대회는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从现在他们的表现来看讲呢，还是很优秀的。我觉得我们主创团队很有信心，在9月23号晚上给全世界奉献一台高水准的开幕式。 45개국 12,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40개 종목, 61개 세부 종목에 481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최대 50개를 따내 종합 3위를 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시안게임은 또 경험이 없어서 좀 새로운 무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로운 무대 한번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한 만큼 뽐내주고 싶은 시합을 만들고 싶어요. 중국은 13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내부 결속과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肯定的了，非常棒，肯定第一的嘛，哎是，亚运会胜利成功，中国队加油！ 네,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잘 이어가게끔 노력하고 이제 제 자원봉사의 모든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던 북한도 이번 대회에 18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복귀 무대로 삼았습니다. 항저우는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답게 친환경 스마트 대회 운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도시 항저우가 5년 만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진 한바탕 축제를 시작합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가결된 지 21시간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밖에 이재명을 넘어서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더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에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 자, 이런 글들을 남겼는데요. 정호김 의원님, 사퇴는 없다 이렇게 읽히죠? 네. 사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이런 문구가 있어서 네. 어제의 드라마틱한 그 가결에 이어서 민주당이 또 다른 드라마를 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더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신의 당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을 넘어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혹시 사퇴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마지막에 사력을 다하겠다. 여기에서 사퇴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제 또 굽힘 없이 이런 말은 굉장히 강한 의지이고 결국에는 정청래 최고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심하게 얘기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친명 중심으로
반란표에 대해서 진압해 달라 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어쨌든 끝까지 공천권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따라서 중간에 뭐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내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원들의 어떤 반란표들을 저지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보여집니다. 네, 친명 중심으로 반란표를 진압해달라 혹은 공천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오늘로 단식 23일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 23일로 그동안 가장 길었었는데 같은 기록이고요. 당내에서 지금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오늘 병원으로 찾아가고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는데 자, 나온 의원들 전언을 들어보면은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사실은 처음에 단식을 8월 말이었습니까? 한다 그랬을 때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가 지병이 있고 이거 굉장히 힘들 텐데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로써 김영삼 전 대통령과 타이를 이루고요. 내일도 계속한다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압도하는 단식 일수를 지금 기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동반 단식하겠다고 몇몇 지역위원장들이 단식을 했는데 10일 만에 막 혼절하고 그리고 막 더 이상 그 단식 부작용 때문에 지금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의식이 약해져 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 녹색병원으로 옮겨온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소위 체포 동의안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부결해달라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보면 본인이 앞으로도 단식을 견뎌낼 만하다라고 그리고 현재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됐든 영장 실질 심사일도 정해져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결국은 정점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러면은 또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할 그런 그 의지도 비추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체력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식을 멈추게 되면은 단식의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그 구속 가능성 때문에 단식한 거야? 이런 식의 오해 내지는 뭐 그 의혹을 또 그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고뇌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이제 단식 출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장기간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26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는데 네. 나갈 수 있을까가 일단 1차적으로 관심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의 동향을 보면 구인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말하자면 그 침대에 누워서라도 실질 심사를 받은 적도 있고 다른 부분 물론 그때는 뭐 재벌들이 이렇게 뭐 실려왔다가 나갈 때는 걸어서 가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것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판사 앞에서 자기 의지를 얘기하고 반박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실질 심사도 계속 딜레이하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뤄달라고 하면 추석 연휴 이후까지 밀릴 밀릴 수는 있겠죠. 한 번 정도는 뭐 건강 상태로 인해서 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딜레이를 할 수 있지만 마냥 계속 밀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명분이 없는 단식의 테러에 있어서도 오히려 하나의 명분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원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어차피 링계를 맞으면서 단식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솔직히 이제 그런 얘기들도 비아냥 그림과 조롱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밤에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23일 넘어도 정신이 말짱하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가는 거 할수록 자기가 제대로 단식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10일 정도 하면 완전히 뭐 혼절할 정도가 되는 건데 물론 여러 번 단식을 해본 사람이어서 좀 여러 가지 준비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또 병원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실려 와서 출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뭐 그걸 핑계로 삼아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한다는 얘기도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거 왜 중단하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유창훈 부장 판사인데요. 최근 판결을 봤더니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고 이성만 의원은 기각했고, 자 물론 뭐 판사 성향을 뭐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제 판례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좀 성향을 분석하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성향을 따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뭐 사건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소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어떤 그 법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성향에 따라 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판사를 모욕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정치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자신이 입맛에 따라 그것이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판결 잘하는 사람, 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판사를 상당히 그 모욕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코너로 모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요. 일단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면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론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성향을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성향이 애초부터 그러면은 그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성향이라 발부했다라고 말할 거라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장이 발부되냐 기각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입든 검찰이 치명상을 입든 뭐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지금 혐의 소명 100% 자신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모킹건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속에 있어서는 한 3가지 정도 아닙니까? 어쨌든 이 범죄 사실의 어떤 중요도, 얼마나 많은 그 범죄를 지었느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그 도주할 가능성이 있느냐. 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우선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야당 계면. 그런데 두 가지 부분에서 우선은 뭐 한동훈 장관도 뭐 18페이지를 읽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동안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충실히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바지에 가서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위정교사라든지 검사 사칭을 넣은 이유는 이 사람이 사실은 위정할 수 있거나 혹은 증거인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도주 부분을 아예 제껴놓고 보면 두 번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유창훈 판사가 보니까 그나마도 여러 판사들 중에 상당히 치우침이 없는 그런 판사더라고요. 이렇게 분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확보가 된 경우에는 구속시키지 않고,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구속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승만 의원이 범죄에 가담한 그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더라도 기각시키는 그런 나름대로는 상당히 말하자면 그동안에 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뭐 중심을 잡아서 판결했다고 봤기 때문에 후폭풍은 좀 적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까지 많은 법조인들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중교사 관련해서 녹취록을 확보해서
이 검사 사칭 관련한 혐의를 하나 넣은 부분이랑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해서 사법방해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검찰은 이 부분에 주력할 것이다. 저희 그 기자 리포트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던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부결될 것 글쎄 저는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론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김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가능성, 그러니까는 2018년에 검사를 사칭했다라는 재판에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의 측근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라고 대답해 달라라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이번에 백현동이라든지 또는 쌍방울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을 했던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증거 인멸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는 있겠다. 그런데다가 본인에 대해서 그런 그 범죄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그동안의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부결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민주당에 그렇게 국회에서의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이전에 하루 전에 그렇게 보내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이 없는 것인가 뭔가 겁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줬다는 점에서 요번에 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패착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도 뭐 고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신병을 확보한다는 건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니까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런데 구속이 될 경우에 뭐 석방 요구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 자시사죠. 왜냐하면 그 지내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왜 비핵기 때 나를 청구하지라는 얘기를 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아요. 과거에 수청원 대표가 한번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독재 시대에는 예컨대 이번 회기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있었다면 비회기 때 그냥 잡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석방 요구안이랑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회기 중에 가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여론이 어떤지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냐 아니냐.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좀 보실까요? 부당한 정치 탄압이 37%고요.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보시는 국민이 46%. 자, 오차 범위를 넘어섰고요. 이 조사가 9월 19일부터 9월 21일 어제 표결이 이루어진 어제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장기간 단식을 했는데 여론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엄중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7%가 나온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이 30%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9%나 넘게 이 대표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 여론조사 기간이 19일에서 21일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기간에 소위 부결을 호소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가결을 한 의원들을 무슨 반란자들에서 뭐 색출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심지어는 조금 전에 그 석방 요구서도 이거 탄원서 써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결한 사람으로 취급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란자들을 색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정당입니까? 그런 것이 여론에 이제 계속해서 오롯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당장 당대표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당황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의아한 거는 지금 당대표가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데 느닷없이 원내대표가 그만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도대체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원내대표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부결을 당론으로 하자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도대체 원내대표가 뭘 어떻게 잘못을 했길래 네. 그렇게 해놓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은 마치 또 지금 민주당이 아주 단합해서 잘 연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예. 여론이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을 무서워한다면은 이런 식의 행태들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지금 여론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강성 지지층도 그렇고 기각 탄원서 작성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도 없고 그리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하면 사법부 신뢰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뭐 좀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예. 지금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뭐 시도당에 그런 것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저러한 방식의 탄원서는 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차원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오다 내리다시피 해서 탄원서가 아무리 모여진들 뭐 저한테도 이제 당원이니까 당원들 다 그렇게 제출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오히려 더 재판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오히려 저기 영장 심사를 해서 만에 하나라도 구속시키는 경우에 또 뭐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인 사생활을 다 뭐 뒤집고 뭐 비난하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는 실제 저것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본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중차대한 어떤 범인인가 아닌가만 구속의 여부만 판단할 뿐인데도 만약 그런 다양한 어떤 린치를 가한다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박광원 원내대표 사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그 심야까지 이어진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뉴스나이트 이 시간 끝나고 나가는데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 이 자막이 속보로 나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물러나나 보다 최고위원까지. 그랬는데 원내 지도부만 물러나는데 또 오늘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또 일정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의 어떤 지시였는지 당무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친명일색으로 그러면서 또 오늘 그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란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건 아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실패했다는 거는 그래봤자 결국은 친명일색의 당 그 권력이 장악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한국의 헌법이 천명하는 정당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광원 원내대표도 압력에 의해서 11시쯤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살벌한 의총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살벌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소위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가결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결표를 뭐 29에서 30표라고 하지만 심리적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합하면은 7, 80명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게요.
실제로 지난 원내대표 선거할 때 박강원 비명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상당히 그 표 차이가 예외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소가리를 하면서 얼마나 지금 그 부글부글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부결을 누렸지만 마음은 가결이고 의원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예. 또 그 가결표를 보면은요. 2표 차이로 결국은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 보여주는 민심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딱 2표 차이로 가결이 됨으로써 결국은 판사 앞에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친명계 의원들 주도로 해갖고 의총을 하면서 심지어는 육두문자까지 나왔다라는 언론 네. 보도가 있던데, 이렇게 해갖고 지금 비명계, 유일한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한두 명 또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 박광원 대표를 물리치고 이제 다음 주 26일 날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다는 거 네. 아니에요? 누가 압니까? 이것도 비밀 선거고 무기명인데 비명계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군요. 해요. 왜냐하면 왜 당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의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그 표결하기 직전에 당 운영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통합적으로 안 했으면 그거 한마디를 했는데 결국은 하도 말이 바뀌고 거짓말이 많으니까 안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솔직히 비명계 의원들로서 이거 실질적인 그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그런 마음도 없었겠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26일이 영장심사도 있고 새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니까 이날이 이제 분수령인 것은 맞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제 지도부에서 부결을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가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나나 보다, 자연스러운 수순인가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위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재를 했습니다. 비명계 겨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습니다. 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 딱 못을 박았고요. 앞에 보면은 나라 팔아먹었듯이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가결 그 표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늘 공개된 첫 최고위원 회의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국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인데 그걸 갖다 색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색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와 같이 각 그 의원들한테 아마 개딸들로 비롯되는 강성 지지자들이 표명하라 이렇게 아마 주장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했을 것 같고 가표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무효표가 2개가 있어요. 가에다 동그라미 친 사람도 있고 가에다 점 찍었는데 사실 점이 본인이 찍었든 안 찍었든 실제로 김혜재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가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한 표가 가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표였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갈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장이 두 원내대표를 불러서 어렵사니 어차피 가결됐으니까 해서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해서 그걸 이제 무효표 처리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이 당내 의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솎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한 것이 그렇고 또 국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비명계에서는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굉장히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친명계 그 중심의 최고위원들도 지금 사퇴는 안 할 움직임인데요.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에도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능할지 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옥중 공천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죠. 당내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옥중에서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70, 80%가 이재명 당대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구속됐다고 사퇴한다면 그야말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2월 27일 날 1차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모 언론사 논설위원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라고 한 얘기 기사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봅니다. 옥중 당대표 옥중공천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인 게 제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결국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 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에 의해 가지고 일상적인 당무는 집행이 될 것이고 친명 비명 결은 좀 다릅니다만 좀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옥중에서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아니면 당분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이게 옥중에서 공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가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옥중에서 뭐라도 지금 할 태세예요. 물론 이제 감옥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26일 날 결정이 나든지 할 텐데 벌써부터 저런 각오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뭐 지금 마치 또 독립운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걸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뭐 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뭐 해가면서 하는데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도 반사 이익의 열매가 뚝뚝 떨어질 텐데 그걸 받아먹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굳이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길게 보면은 민주당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는데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다수 그리고 또 그 극렬 지지자의 힘을 기대어 지금 옥중 공천이라든지 뭐든지 하겠다라는 의지가 피력되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의 그 행태를 보면 하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나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든지 이 한국 정치의 대한정당으로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당의 위상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네. 자, 강성 지지층 얘기해 주셨는데 강성 지지층들은 가결표 색출에 나서는 움직입니다. 비명 의원들의 부결표 인증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당원들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어제 한 TV 화면에 고민정 의원이 웃는 모습이 나갔는데 밑에 네. 자막은 이제 가결 이렇게 네.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정 의원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본회의장 입장할 때이기 네. 때문에 사실 가결 전, 표결 전의 상황인데 이렇게 화면에 자막이 같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심지어 보니까 뭐 예.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표정이 적절하냐 이런 예.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한 언론사에서 들어갈 때 화면을 보여줄 예. 때 하필 그때 가결됐다는 게 나옴으로써 예. 상당히 그 뭐라 비난을 많이 고민정 예. 의원한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해명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또 당원들이 경황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웃어도 되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현재 의원들이 각 지역마다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것을 이용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고민정 의원도 굉장히 괴로울 예. 것이고 실제로 저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정청래 최고는 뭐 자기 당에서 그 대표를 팔아먹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오히려 그 이재명계의 어떤 친명계 인사들이 젊은 한쪽연계 지도자들이 인사들이 저 소위 비명계 지역에 와서 다 자객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의 대표를 싸워서 이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에 있는 예. 의원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아마 고민정 의원 지역에 누군가 와서 저렇게 들이밀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양보할 수준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임계점이 이르면 탈당이나 분당이라든지 어떤 예. 격돌의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을 다 이런 갈등이 밑에 보면은 공천이란 네. 두 글자가 있던데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표결 당시에 명패하고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서 아예 인증을 했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선거할 때 이렇게 공개하면 처벌받잖아요. 네. 국회에서 표결은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일반 선거에서는 이렇게 예. 촬영해서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는데 오죽 그 마음이 급했으면 공개했을까 싶기도 해요. 네. 이제 강성 지지층들과 이재명 대표 및 그 측근들을 향해서 저는 부결 찍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취약한 예.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저는 그 안쓰럽다라는 생각보다는 참 딱하다. 제가 그분 누군지 몰라요. 예. 그런데 꼭 저렇게 하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이렇게 부차스러운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당들이 말입니다. 말이 전국 정당이지 이게 어떻게 전국 정당이에요. 중도층이나 무당층 30%가 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이렇게 극성 지지층에만 이렇게 그 의존하는 이런 정치 구도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소위 팬덤 정치의 폐해인데 네. 왜 팬으로 치면은 연예인들이 팬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의 팬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하면서도 예. 자기가 사랑하는 연예인이 오히려 칭찬받고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축구장에서도 예를 든다면. 근데 어떻게 이 정치인, 자기가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살인 예고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극렬하고 그악한 그런 행동들을 벌이는지. 그러니까 이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와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네. 예. 뭐 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그 강성 팬들, 그 적극적인 당원들이 그냥 일반적인 당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그것을 이재명을 통해서 민주당을 장악해야 될 어떤 사명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구나. 굉장히 섬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면모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 후보에게, 우리 당에게 표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지금 이렇게 부결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계파 갈등은 더 격화되는 이런 상황이고 분당 가능성을 점치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떤지 현역 의원 두 분 발언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서 분당 운운하는 건 그건 섣부른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그러한 현안, 이런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화위복이 되겠죠. 한 지붕에서 계속 지지고 볶고 국민들한테 아주 볼상사나운 모습 보이느니 오히려 유쾌한 결별을 통해서 경쟁,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럴 용기도, 그럴 구심점도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원래 분당이라는 것은 대선 주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또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 획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대선 주자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개별 탈당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도 못할 겁니다. 개별 탈당도 못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만 보면 유인태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심리적 분당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분당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총선 앞두고 민주당 분당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제 여론 있잖아요. 여론하고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두 가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보다도 특히 이제 여론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론이 예상이나 기대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은 거기서 위기감을 갖겠죠.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도 여론조사 해보면은 양당이 똑같이 비슷하게 30%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무슨 적과의 동침 운운했는데 아직까지도 적대적 공전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런 상태가 계속돼서 여론에 상당히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공천 받아봤자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겠죠. 정청래 의원 앞서 대선 주자가 없으면 분당 불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제 저희 그 패널로 나오신 분께서는 이재명 대체제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게 고민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 당을 새롭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두 분이 대선 주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실리는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고 실제로 민주당의 고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뺐을 때 누가 그 다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가가 고민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정 정도 정청래 의원의 말은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결이에요.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소위 586 소위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양을 줄이면서 다양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다 한총련 계열 사람들이에요. 더 이념화되고 더 경도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꼴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게 공산 전체주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색출하고 인민재판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체제로 가는 부분에 몇 표를 더 얻고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당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인태 의원의 그 발언으로 알고 저도 매우 크게 공감합니다. 저렇게 강희연 씨 같은 그 혁신이 사무총장 같은 한총련 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재명 대표에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극악하게 저렇게 다 색출하겠다, 다 끝까지 생명줄을 없애버리겠다,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한석을 못 얻더라도 새로 살림을 차려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석수를 떠나서 따로 살림을 해야 그래서 되는 지금 현재는 많아질 수도 있다. 차라리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제3당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두 당에 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표를 던지는 30명이 선도 탈당해서 당을 꾸린다 그러면 의외로 상당히 좋은
그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되면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 가면 왜 꼭 이재명 대표만 네. 대선 주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룹으로 탈당을 하든 뭐 분당을 하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릴레이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나흘째 에콰도르와 시에라리온, 아이티 등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고 파라과이 대통령과는 부부 동반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이던 뉴욕대 디지털 포럼에 참석한 이후부터 회담장이 차려진 주유엔 한국 대표부에 머무르며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11개국 정상을 만났는데 오늘까지 모두 39개 나라와 대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을 떠나기 직전까지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부산 유치전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규제 시스템 필요성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담은 권리장전도 제시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뉴욕 구상을 발표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 뉴욕대에서 이번엔 가짜뉴스 화두를 던졌습니다. 가짜뉴스가 인공지능 AI와 디지털을 타고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디지털을 쓰는 게 개인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 공표되고 적정한 규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비판한 적이 있는데 맥이 닿아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사용을 기본권 개념으로 접근하며 자유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이 인류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경쟁 기회도 그 보상도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5가지를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 소르본대, 최근 G20 정상회의와 유엔 총회까지 국제무대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1년 만에 그 완결판이 나온 셈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관련 규범이 생기고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곧 경제 격차라고 언급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또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이패스는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4천 원가량 될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22% 저렴했습니다. 가격과 준비가 부담이라면 요즘 추세에 맞게 간소화한 차례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 지내는 차례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풍습입니다. 하얀색은 서쪽, 홍동백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따라서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0만 4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0.3% 올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4% 소폭 떨어졌습니다. 폭우와 폭염 여파로 사과 등 과일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난해보다 추석이 늦게 찾아와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할인 사업과 대형 유통 매장의 자체 할인 가격을 포함할 경우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29만 4천 원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7.4%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을 아끼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낫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6만여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7만 원 넘게 저렴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20에서 30% 할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장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간소화한 차례상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차례상 비용을 따져봤더니 평균 12만 2천여 원으로 전통 차례상보다 60% 저렴합니다. 간소화 차례상은 기존 전통 차례상보다 10개 줄어든 18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접시에 올라가는 개수와 중량도 다소 줄었습니다. 가족 수가 줄어든 요즘 추세를 반영한 만큼 치솟은 물가 부담은 물론 차례상 준비가 여의치 않은 가정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통일부는 국립통일교육원이 이산 가족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진남포, 함흥이 고향인 이산 가족 출신 3명의 6.25 전쟁 전후 사연과 기억을 토대로 고향 모습을 가상 공간에 재현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를 보려면 오는 27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접속하면 됩니다.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위기 해결에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회사 집무실에서 숙박하며 핵심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 관계자는 김 사장이 지난 20일 취임 후 사장실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숙박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본사를 떠나지 않고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 이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누적 적자 47조 원에 부채 201조 원을 떠안으며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노인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복지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내년 노인 관련 예산을 23조 2천억 원에서 25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와 일자리 수당 확대 등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급증하던 전기차 판매가 올해 들어서 주춤하며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등록한 전기 승용차는 67,6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하이브리드 차는 같은 기간 19만 8천 대가 등록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처럼 보였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값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전 에너지 비용 올라가죠.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가 모이는 가성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기가 하이브리드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중대형은 100만 원, 소형은 200만 원이 줄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신형 코나의 가솔린 모델은 3,120만 원, 하이브리드 3,495만 원, 전기차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843만 원을 제해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750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만 늘린다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긴 어렵다며 주거지역 근처의 급속 충전기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억 원대 대출을 받았던 대장동 초기 사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모 씨를 상대로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과정과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할 당시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재작년 9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조우영 씨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대검 수사 대상엔 이 씨가 대출받은 업체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 씨도 조 씨의 알선 수재 혐의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파악해 수사 무마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올해 발간한 사법연관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는 49만 8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91%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직권 발부를 포함한 전국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52만 6천여 건으로 2013년과 비교해 10년 만에 41%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사건이 복잡해지고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날짜가 오는 26일로 잡혔습니다. 이번 심사는 2년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표 수사의 시험대 격인 만큼 검찰은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오는 26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심사를 마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다음 날 새벽쯤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심사에서는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까지 4개 혐의의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심리됩니다. 신문을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실무진을 잇따라 구속했지만 현직 의원 신분 피의자인 이성만 의원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구속영장은 상세한 사유와 함께 기각했습니다.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2년째 이어온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과 남은 수사 동력이 좌우되는 만큼 검찰은 준비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검찰청 수사팀이 법원에 미리 보낸 상세 구속의견서 분량만 모두 1,200쪽에 달하는데 검찰 관계자는 의견서에 담긴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고려하면 혐의 소명을 100% 자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까지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은 명약관화하다며 특히 거대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증거인멸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심사에서 부각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더 보탤 말씀이 없이 저희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근거가 진술뿐이라 반박하며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명운이 달린 이번 심사에서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역시 주요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 50대 여성 김모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면서 국회 일정도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원내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당직이 갑자기 공석이 됐기 때문인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등 주요 현안 처리에 차질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한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의사일정 등의 협상을 맡은 주요 당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랴부랴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선거 일시는 9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저희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애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오는 25일 9월 마지막 본회의는 현재로서는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이 회의에 올릴 구체적 안건 등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되게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또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국민의 그 어떤 민심을 가지고 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 터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본회의 처리가 미뤄질수록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도 발목이 잡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긴급의총 등 각 당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던 법안 90여 건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흉악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법과 영아 살해를 막기 위해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10월 중 본회의는 사실상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추가로 회의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안동환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주심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의 경우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걸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자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라며 어느샌가 탄핵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분풀이 용어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신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베트남에서 붙잡힌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관저동에 있는 한 신협 지점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지난 10일 베트남 다낭 호텔 카지노에서 검거된 A씨는 어제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의 현장 판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2주 먼저 시작됐습니다. 당국의 애플 금지령과 화웨이에 대한 이 애국 소비 열풍이 무색할 만큼 새벽부터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매장 문이 열리자 장사진을 쳤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의 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된 겁니다. 1등의 영광은 학교도 안 가고 매장 앞에서 밤새 기다린 17살 고등학생이 차지했습니다. 我是凌晨1点的。为什么来的这么早？就是想做第一个进店的人嘛。 평소 오전 10시에 개장하던 매장은 특별히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보다 빠른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사전 예약자들이 시간대별로 나눠서 물건을 찾아가도록 했는데도 새벽부터 긴 줄이 섰습니다. 因为对于女孩来说，手腕子其实大的还会比较沉，然后它材质变化了以后，觉得还挺吸引我。 중국 대졸자 평균 월급만큼 비싼 물건이지만 한 번에 여러 개씩 사들고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밤 인터넷 사전 판매가 1분 만에 매진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당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에도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반면 지난달 말 미국의 제재를 뚫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애국 소비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화웨이 매장엔 이젠 찬바람만 붑니다. 虽然它众所周知的原因它很棒，它继续用了它的芯片，但是就功能性而言，我并没有感到很兴奋。 화웨이는 오는 25일 불과 한 달 만에 신제품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13년 전 멍한저우 회장이 캐나다 억류에서 풀려난 날로 이번에도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조만간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일 브리핑에서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다양한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차장은 처리수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고 변경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은 방향성을 말하기 어렵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렸던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조 씨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온라인 허위 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어보니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등 표현한 부분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의 이강인 선수가 팀 합류 이틀 만에 처음으로 훈련에 나섰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이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중국 진화에서 허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강인이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며 훈련장 잔디를 밟습니다. 부상과 경기 일정이 이어지며 합류가 늦어진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부터 오지 못해서 좀 동료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마치자마자 긴 비행을 거쳐 결전지에 도착한 숨가빴던 이틀. 피곤할 만도 하지만 이강인은 하루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려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합류할 수 있게 돼서 일단 설레고 최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잘 맞춰봐서 꼭 경기에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은 송민규와 박규현 등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전날 이강인과 만나 팀 전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방향 그리고 한 목표를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별 예선 2경기에서 무려 13골을 뽑아낸 우리 대표팀은 밝은 분위기 속에 훈련하며 24일 바레인과의 3차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한 축구대표팀은 마지막 퍼즐 이강인까지 가세하면서 3회 연속 우승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진화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며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구 26도로 아침에 비해 10도 안팎 크게 오르겠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영동에는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약하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반면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부산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부산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